안녕하세요. 금융시사를 알려주는 남자 금신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시사 꿈나무 장보미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도전해 볼게요. 네, 그럼 문제 드리겠는데요.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위원장,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 헤지펀드의 설립자, 유대계 대학의 이사장, 자선단체에 큰 금액을 기부하는 자산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와, 아무도 떠오르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요. 네. 정답을 알려주세요. 네, 이것만 봐서는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낼 건데요. 이 문제도 누구에 대한 것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람은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후 불미스러운 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증권 사기, 투자고문 사기, 우편 사기, 전신 사기, 돈 세탁, 위증, 폰지 사기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총 피해액만 650억 달러에 달하는 폰지 사기를 벌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융범죄에 대해 내려진 가장 긴 형량인 15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금신남,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번 문제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건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인 것 같다는 점이에요. 두 사람 다 너무 궁금한데요. 누구인지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네, 사실 이 문제를 낸 거는 맞추라고 낸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두 문제의 정답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인공은 바로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를 친 버나드 메이도프입니다. 엄청난 반전이네요. 버나드 메이도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메이도프의 첫 직업은 투자 운용이었습니다. 메이도프는 주식 브로커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손실을 투자자에게 알렸으면 이런 큰 사기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메이도프는 손실을 숨기기 위해 장인어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아닌 수익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익이 낮다고 하니까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메이도프는 돈이 많은 투자자를 찾아 나섰고요.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매년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사기의 서막이군요. 메이도프는 22세에 자신의 이름을 딴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을 설립했습니다. 메이도프가 운영하는 사모 헤지펀드는 매년 10%에서 12%의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약속했고 25년 동안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래 그래프처럼 25년 이상 메이도프의 펀드는 하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사람이 메이도프였으니 월스트리트에서 그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그랬겠어요. 누구라도 투자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모두가 메이도프를 믿은 건 아닌데요. 몇몇의 사람들은 메이도프에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메이도프는 투자금을 바로 돌려줬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과는 일절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메이도프의 전략들은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진실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메이도프는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투자 자체를 하지 않은 건가요? 네, 이게 정말 큰 반전인데요. 투자 대신 여러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금을 받으면 원금의 10%만을 돌려줬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그동안 보낸 주식 거래 내역서와 수익률은 모두 위조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간도 큰 거짓말이 계속되다가 2008년에 돼서야 드러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자산 가격이 하락했고요. 투자자가 동시에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메이도프는 큰 압박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대의 폰지 사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왠지 월스트리트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혹시 메이도프 같은 사기꾼이 더 있을까요? 메이도프만은 아니지만 이만큼 등락이 큰 회사 얘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1997년 IPO를 진행한 발리언트 파메스리컬이라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발리언트의 지난 20년 동안의 주가를 살펴보면요. 등락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거의 산이네요, 산. 네, 그렇습니다. 97년 기업 공개 이후 몇 년 동안 이 회사의 주가는 $5 미만을 유지했는데요. 2010년 이 발리언트가 바이오베일 코퍼레이션을 인수하여 주가를 높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리언트의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2015년 8월 주당 약 $262에 정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2015년부터 회사 비즈니스 관행과 회계 방식에 대한 조사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 꾸준히 하락해서 연말까지 주당 $3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회사 이름을 버시 헬스 컴퍼니로 바꾸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너무 다이나믹한 수사네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배후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이 발리언트의 등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16년까지 CEO를 한 마이크 피어슨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피어슨은 2010년 바이오베일을 인수합병하여 주가 상승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이 인수합병 과정은 아름다웠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피어슨은 피도 눈물도 없는 쓰레기 같은 전략을 실행했는데요. 제약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제약 가격을 크게 인상했고요. 그리고 R&D 금액을 매출의 3%까지 굉장히 낮게 낮추기도 했습니다. 아니,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조정하면요. 약 안 먹으면 당장 생명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략을 쓰레기 같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발리언트가 가격을 올린 약들 중에는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인 이스프렐과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인 니트로프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약품은 발리언트가 인수한 후 상당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월슬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의 가격은 병당 $652에서 21,000달러로 30배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렸다는 게 왜 피도 눈물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알겠네요. 네, 이 발리언트의 CEO인 피어스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게끔 시장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아니, 약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약값을 올리니까 어떻게든 환자들은 약을 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고객, 그러니까 환자들을 마치 젖소로 보고 무지막지하게 우유를 짜냈는데요. 회사의 매출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으로 구성되는데요. 발리언트는 매출에 있어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인질로 삼아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서 매출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약 특허를 가지고 있어 독점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한 후에는 R&D 인력을 최소화하고 R&D 투자를 대규모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약의 가격을 매년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단기적으로 최대화했습니다. 시장은 발리언트의 쇼와 시장에 반응하여 2015년 주가는 $626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정말 괘씸하네요. 네. 이 상투덕 없는 회사는 어떻게 무너지게 된 건가요? 사이다가 필요합니다. 네, 때는 2015년이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은 발리언트의 쓰레기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공론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 매체가 발리언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자
악재가 차례차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네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강력한 한 방을 날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2015년 10월에 쇼셀러인 앤드류 레프트가 발리언트가 회계 사기에 관여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를 부풀리기 위해 전문 약국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과 규제 기관들의 회의와 조사의 물결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의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2015년 11월 미국 의회는 전문 약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발리언트의 약물 가격 정책 관행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발리언트의 회계 관행, 특히 지금은 없어진 필라도르라는 전문 약국의 사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로 투자자들은 발리언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발리언트는 결국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와, 그래도 법적 처벌을 받았다니 마음이 좀 풀리네요. 발리언트의 입장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의 관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으니 망연자실하기도 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발리언트 사태는 한 방에 무너졌다고 보기보다는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이요?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은 어떤 윤리 원칙이 무너지면 연관된 다른 원칙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우리나라 속담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나중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와 발리언트 사례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오가는 금융계에서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윤리적이지 못한 일을 벌이다가 눈덩이처럼 커져 파국에 치닫는 사례가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에 엔론과 월드컴 스캔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2023년에 크레딧 스위스 파산 등도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버나드 메이도프 역시 처음에는 폰지 사기를 칠 생각으로 투자 조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투자했으나 실력과 경험 부족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이때 장인어른에게 손을 벌려 투자금을 확보했고 이를 투자자들한테는 배당하겠다고 하면서 투자 이익이 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소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버나드 메이도프를 완전히 미끄러지게 했네요. 네, 겉으로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8년 메이도프의 거짓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0년형이라니 사건이 어마어마한 만큼 메이도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가족한테 일어난 일을 보고 저도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단란했던 가족들은 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큰아들이었던 마크 메이도프는 아버지가 감옥에 간 지 딱 2주년이 되는 날 그의 방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2014년 둘째 아들이었던 앤드류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메이도프의 와이프인 루스는 현재 집도 없이 차에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년 전 메이도프가 장인어른에게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이도프는 나스닥 증권거래위원장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자에게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그가 잘하는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메이도프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참히 망가진 가족들과 메이도프의 삶이 안타깝네요. 네, 빌리언트 사례 역시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리언트는 2010년 공격적인 인수와
가격 인상으로 단기적인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대형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빌 에크맨과 협력해서 이 쓰레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에 그쳤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발리언트는 미끄러운 경사면에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또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네요. 그렇죠.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제약회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고객을 호구로 만드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 파국이 되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발리언트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5년 말 발리언트의 불법적인 행위와 비윤리적인 관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발리언트의 주가는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제약업계의 천재적인 CEO로 평가되었던 피어스는 비윤리적인 경영자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피어스는 자신이 심장약 가격 인상을 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뒤늦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요. 네, 너무 늦었죠. 이 비윤리적인 행위는 반복하게 되면서 도덕적 이탈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작은 금융계의 이야기였는데요. 어쩐지 개인의 삶도 되돌아보게 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이도프와 발리언트를 통해 사소한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쌓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금융계의 문제아들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시사를 알려주는 남자 금시남 금융꿈나무 장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